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 인트로덕션은 제가 이 코스에서 제가 주로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드리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얻어갈 수 있는지, 얻어갔으면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DNA 몰레큘인데요. 여러분들이 DNA 몰레큘 하면은 어떤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 흔히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리고 뭐 염기 서열, 상보적 결합, 어, 요런 거를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DNA를 하면 떠올리는 게, DNA에서 유전 정보가 RNA로 가고, RNA가 아미노 액시드, 펩타이드 합성에 관여를 해서 단백질 구현에 역할을 하고, 그로부터 다 다양한 생명 현상들이 된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생명 현상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DNA 분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혹은 대학원 때 접하는 각종 텍스트북에서 그걸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를 전공하거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거나, 혹은 그냥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그 학생들에게 DNA가 왜 상보적 결합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텍스트나 이런 교과서들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DNA를 기반해서 나노 기술을 우리가 할 때는 DNA가 왜 상보적 결합을 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연력학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DNA를 이용해서 나노 기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보적 결합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DNA 상보적 결합 외에도 DNA 상보적 결합을 스태틱하게 딱 상보적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상보적 결합을 유도했다가 없앴다가 다시 유도했다가도 할 수 있고, 상보적 결합 외에도 DNA 분자가 서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다양한 인터랙션 메커니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바인딩이 이제 상보적 결합이고, DNA가 상보적 결합하는 거 외에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동적인 거동을 보이는 게 이제 DNA 스트랜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상보적 결합 외에도 DNA 사슬의 끝과 끝이 또 상호작용을 하는 이 블런트 엔드 인터랙션 혹은 베이스 페어링 인터랙션이라고 불리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기본들을 보다 더 여러분들이 깊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DNA 나노 기술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데, 책들의 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수업이, 저는 조금 이렇게 토론식이 되고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인터랙티브하게 되기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DNA 분자의 거동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조금 깊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면 DNA 나노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DNA를 이어붙여서 나노 구조를 만들고, 그 나노 구조로부터 다양한 응용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DNA의 어떤 분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특히 이 DNA로 나노 구조 만드는 거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역사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꽤 길다라고 느낄 거예요. 사실 요 30년이면 어떻게 보면은 나노 기술 전반보다도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보는 거이기도 해요. 보통 나노 기술이 시작이 1950년대에 이제 칼텍에 계신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컨셉을 제공해 드린 거고, 나노 기술이 본격화된 시점이 1980년대 중후반으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노 스케일에서의 물질을 볼 수 있는
현미경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이라고 해서 STM. 뭐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이거 많이 학부 때 들어보셨죠? STM이 발견이 되면서 몰레큘 혹은 나노 스케일의 뭔가를 보고 조작할 수 있게 됐고, 이게 1980년대 중반 정도. 그래서 이거 발명하신 분들 IBM 연구자셨는 노벨상을 받으셨죠. 근데 DNA 나노 테크놀로지는 그보다 조금 앞선 1982년도에 개념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나왔던 다양한 나노 기술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상 이제 기술적 발전이 유도될 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그냥 뭐 상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언어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고, 그러면 왜 여기 DNA 몰레큘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DNA 몰레큘을 잘 이용해서 나노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DNA 나노 기술은 특정 분야에만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NA 하면은 이게 뭔가 생물학적이고 화학적 혹은 생화학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화학 혹은 생물학 쪽에서만 크게 어떤 혁신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일렉트로닉스, 포토닉스, 미케닉스 혹은 그 외 전반적인 재료공학적인 분야, 물리화학 전반의 바이오메디컬, 바이오 센싱, 바이오 테라피틱 전반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이렇게 크게 발전을 유도한 게 아니에요. 특정 분야에만 응용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인 어떤 혁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노 구조를 잘 만들 수 있길래 그런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대학원생들이 다 각자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내가 어떤 연구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탐색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학기 수업 끝난 다음에 DNA 나노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과 동시에 절대 어떤 개념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특히 대학원 레벨에서 책에 다 있으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책에 찾아보면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이러한 연구 분야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고, 그게 각자 연구하는 분야에 어떻게 접목이 돼서 새로운 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다 듣고 계신 거죠? 다 듣고 계시.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 되게 힘듭니다.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레이딩 팔리스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중간고사 30, 파이널 50,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나씩 줄 거예요. 팀으로 하는 거 아니고 개개인이 하는 건데, 이게 여기 제가 20점을, 저기 점수를 안 썼는데 20점입니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비중을 더 두는 이유는, 제가 통상 이렇게 하는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던 범위지만 기말고사는 전체 다일 겁니다, 범위가.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보통 이 정의를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는 잘 안 내고요. 뭔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보통 내고자 해요. 특히 대학원 강의에서는. 예, 정의를 암기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리고 토론하고 여러분들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스타일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그런 시험 방식에 수월하게 접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비중을 더 크게 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사실 보통 제가 다른 대학원 과목에서는 프로젝트를 안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숙제를 안 주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앉아서 그 컴퓨터로 클릭을 하면 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때 추후에 알려드리겠지만 그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DNA 나노 구조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클릭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용이하고 수월한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20점을 배정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DNA 나노테크놀로지를 융대원에서 개설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정말 부담이 돼서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출석 점수는 따로 안 하려고 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의를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연구하다가 뭐 실험하다 백큐을 걸었는데 예상 시간보다 3, 40분이 더 걸려서 수업에 바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위해서 대학원 강의니까 특히나 강의를 모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어세스하는 게 주된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해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주된 목적도 아니에요. 수업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분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분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MBIT, 나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을 넓힐 수 있을까, 이거를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출석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이 책이에요. Structural DNA Nanotechnology라는 교과서를 이용을 할 건데,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네더리안 시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은 그냥 네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드 시먼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DNA 나노테크놀로지라는 분야, 혹은 스트럭처럴 DNA 나노테크놀로지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DNA 몰레큘로 어떤 특정한 나노 구조를 잘 만들고, 그로부터 어떤 다양한 기능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기존 재료로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기능을 발현을 해서 그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혁신하겠다. 이게 이제 DNA 나노테크놀로지의 메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럴 DNA 나노테크놀로지라고도 불러요. DNA 나노테크놀로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분야들 뭐 있죠.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과 기준으로 하면 바이올로지가 하려면 생화학, 뭐 이런 분야랑 다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분야고, 융복합적 응용성이 되게 많은 분야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30년 됐다고 했는데, 이게 길게 보면은 길게 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생화학, 화학, 무기화학보다는 역사가 짧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양자역학 역사를 뭐 길게 보면 150년, 짧게 봐도 110년, 20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럭처럴 DNA 나노테크놀로지 혹은 DNA 나노테크놀로지라는 분야는 이제 3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한 29년.
그렇다 보니까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그리고 매우 최근에 급격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형화된 텍스트북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책도 사실 이게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나온 책이고, 제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14년도인가 15년도에 나온 책이고, 여러분들은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책을 샀거든요, 돈을 주고. 근데 책을 제가 작년에 책을 산 다음에 며칠 있다 알게 됐어요. 저희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이북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어서 그 도서관 홈페이지를 잘 안 가보시죠. 근데 의외로 많은 게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 그 라이브러리, 제가 옆에 컴퓨터로 한번 쳐볼까요, 주소를? library.korea.ac.kr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들 고대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책 제목을 치시면 이북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은 저처럼 15만원 주고 책을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책 말고는 좀 정형화된 텍스트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팔로우업을 하실 때 사실 텍스트북을 읽는 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은.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다양한 융복합적인 학문 분야들이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달라요.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학생분들이 어떤 개념이 붕 떠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서 텍스트를 일단은 정하려고 해요. 근데 이 텍스트가 나온 그 브리프 히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이 네드 시먼, 지금은 연세 굉장히 많으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사실 연세가 많으셔서. 근데 이분이 1982년도에 사실 DNA를 가지고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처음 제시하셨던 분이세요, 뉴욕 유니버시티에. 그래서 이 분야의 파운더라고 불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 DNA 나노 테크놀로지를 처음에 창안을 하셨을 때 특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로지에서 프로테인 구조를 밝혀내는 거를 해결하고자 이분이 DNA로 나노 구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DNA 나노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분야는 그쪽에 좀 쏠려 계세요. 어떤 프로테인 어떤 구조를 밝혀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DNA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런 이분의 시각에 보다 더 치중되어 있어서, 그분이 이제 30년 전에 처음 가졌던 그 시각에 보다 더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다 읽어봤는데,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이게 물론 2014년도에 쓰인 책이지만 특히 2005년부터 2006년부터 DNA 나노 테크놀로지가 급격한 그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지금 DNA 나노 테크놀로지는 이때 이분이 1982년도에 처음 이 분야를 창안하셨을 때 가졌던 목적, 어떤 학문적인 뷰와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 학문 분야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드 된 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순서는 좀 다를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NA 몰레큘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 있잖아요. 어떻게 상호적 결합을 하는지, 어떤 연력학적인 배경이 있는지, 이런 거는 이 책에 전혀 안 나옵니다.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사실. 제가 그거는 한 10년, 15년 정도를, 10년 정도를 DNA를 공부하면서 제가 제 언어로 해석하고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텍스트를 보세요. 근데 이게 책이 요 정도 두께예요. 얇습니다. 그래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리고 공짜로 이제 여러분들 고대생이기 때문에 이북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아이패드나 셀폰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서 그냥 보시면 돼요, 프리컨트.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래서 밸런스된 DNA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리뷰 아티클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 역시 네드 시먼이 쓰신 거고, 하나디 슬레이먼이라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이제 캐나다 맥길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DNA 나노 구조로. 하나디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디 슬레이먼 잭스의 에디터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아마도 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이 화학 관련돼서도 많이 연구하실 것 같은데, 뭐 유명하죠, 잭스. 그 두 분이 쓰신 이제 리뷰이고, 이게 네이처 리뷰 머티리얼스에 2017년도에 나간 거고, 또 하나 이제 리뷰 아티클이 이제 빌딩 머신 위드 DNA 몰레큘에서 이 주 오서가 뒤에 있는 핸드릭 DH라고 현재 이제 DNA 나노 테크놀로지 분야 전체에서 가장 갓파더였어요. 예, 이분은 이제 TU 뮌헨 공대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또 작년 네이처 리뷰 제네틱스에 이제 DNA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리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글을 읽으면은 네드 시먼 교수님이 14년도에 쓰셨던 이 책하고 약간 다른 뷰를 또 느끼실 수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 웰 밸런스된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책을 처음에 네드 시먼 교수님이 쓰셨을 때도 사실 뭐 DNA 나노 테크놀로지 처음 창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실 텍스트북을 쓰자는 요청을 각종 출판사에서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연구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까지 완성하고 쓰겠다고 해서 14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뒤에도 학문적인 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7년도, 2000년도에 나갔던 좋은 레퓨테이션이 높은 리뷰를 읽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읽으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사실 DNA 몰레큘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은 사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두 개의 리뷰 아티클하고 이 텍스트북을 읽는 게 상당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지 마시고 이번 학기 이제 수업 내용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이제 요 자료들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그것도 부담이 되시면 한 학기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보셔도 돼요. 사실 보셔도 되고, 또 하나가 이게 DNA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영어 아티클들이 이쪽에 그 저명하신 학자분들이 좀 영어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쓰시는 걸 즐겨하시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나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텍스트를 읽기에 다른 분야보다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블런트 앤드 인터랙션 하면은 저게 뭐지 딱 이러잖아요. 블런트 앤드 인터랙션. 블런트 앤드가 뭐냐면 몽당 연필의 끝을 뜻하거든요, 보통 영어로. 근데 DNA 몰레큘 더블 헬릭스 듀플렉스라고도 불리는데, 더블 헬릭스 끝이 이렇게 몽당 연필 같이 생겼다고 해서 블런트 앤드 인터랙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이 분야에서 학술적 용어가 약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티클을 읽으면은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고 수업을 드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블런트 앤드 인터랙션, 블런트 앤드, 여기서 왜 얘기하는 블런트 앤드, 그럼 몽당 연필, 사전을 찾아보면 몽당 연필 뭐라는 거야 뭐 이러고 말아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수업을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업적인 백그라운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를 켜주셔도 되고. 없으면 할까요, 계속?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코스에 대한 브리프 인트로덕션, 기본적인 그레이딩 팔러시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수업 내용을 시작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저도 처음 하는 수업입니다. DNA 나노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DNA 나노 테크놀로지는 DNA와 나노 테크놀로지 합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하자. 여러분들 사실 학부 때부터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에 대한 얘기는 숱하게 들었으니까 뭐 디테일한 얘기는 생략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제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분야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거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분의 그 1959년도 APS 톡, APS는 아메리칸 피직스 소사이어티예요. 미국 물리학회, 미국 물리학회.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은 다 아시죠? 칼텍의 천재 물리학자, 뭐 파인만 물리학 노트, 뭐 이런 거, 파인만 렉처 노트, 뭐 파인만 물리학 강의 이런 거 너무 유명하죠. 그 파인만이세요. 현대 물리에서 많은 거를 기여를 해주셨고, 노벨상도 받으셨고, 이분이 1959년도 미국 물리학회 미팅에서 There's Plenty Room at the Bottom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세요. 이것도 사실 되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크로스코픽한 세상에서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물을 분자 수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물 분자들이 랜덤하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자기 이 APS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몰레큘러 스케일에서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되면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이학적, 공학적 연구들이 완전히 새롭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거를 세상을 예견을 하면서 들었던 예시가 크게 4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몰레큘러 머신, 모터, 기어 같은 것도 굉장히 몰레큘러 스케일에서 만들 수 있을 거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거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게 이렇게 쌀알, 핀셋으로 쌀알 들고 있는데 쌀알에 브레테니컬 사전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나노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직접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었고 어떤 이학적 공학적 제안일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1959년도에 현미경이 없었죠. 여러분들 연구실에 있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없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SEM, TEM 없었죠. 1953년도에 이제 DNA 분자 구조가 밝혀졌고 그 시기예요. 그리고 1950년 직전에 칼텍의 라이너스 파울링이 화학적인 번딩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왔을 시점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1940년 말에 개발이 막 됐죠. 그러니까 컴퓨터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 칩의 개념이 당시에 태동하던 시기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4가지는 모두 지금 나노기술로, 특히 DNA 나노기술로 다 구현이 되고 있어요. 다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1980년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STM 기술이 나오면서 몰레큘러 레벨 혹은 서브 10나노 이하의 정말 나노 스케일의 뭔가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나노 기술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사실 사람들이 처음 STM 개발이 되고 나서 추구했던 게 바로 파인만이 제시했던 기술적 방향을 구현하는 쪽으로 다 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학의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과학사적인 그 철학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다 구현이 되는데, 특히
다양한 나노 기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소그래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분자 합성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쵸. 다양한 나노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나노 기술 중에서 이 파인만이 제시했던 네 가지 주요 방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은 DNA 나노 기술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인만이 처음에 제시공했던 이 나노 기술에 대한 개념이 DNA 나노 기술하고도 완전히 퍼펙트하게 부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슬라이드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은 왜 DNA 나노 기술이 주요 레셔널리를 가질 수 있냐, 기술적 저스티피케이션을 가질 수 있냐. 그 나노 기술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도 학부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죠. 탑다운 바텀업. 예,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찾은 그림이고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 랩 홈페이지에도 막 올려놓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루틴하고 오래된 철학적 얘기입니다. 탑다운 바텀업, 그죠? 빌딩 블락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바텀업이죠. 흔히 얘기하는 셀프 어셈블리, 자가 조립이 이런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탑다운은 덩치가 있는 데서 얘네들을 이렇게 줄여서 작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얘의 이제 이쪽 흐름을 대변하는 게 이제 리소그래피죠. 그리고 이쪽의 흐름을 대변하는 게 셀프 어셈블리입니다. 사실 이 리소그래피, 탑다운 리소그래피과 바텀업 셀프 어셈블리는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나노 기술을 연구함에 있어서 리소그래피도 그렇고 셀프 어셈블리도 그렇고 각자가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나노 기술의 목적에 맞춰서 어떤 게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고 다른 게 덜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공존하는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우월하다,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대학원생이고 여러분 이제 특히 박사과정까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리서치 이제 필러서피 철학이 생길 텐데, 여러분 연구 철학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예를 들어서 탑다운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구조를 식각을 해서, 리소그래피라는 게 식각이란 뜻입니다. 원래 식각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렉트로닉스 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10나노, 12나노 공정을 했어. 그게 리소그래피로 10나노, 12나노 크기를 갖고 있는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반면에 이제 이게 바텀업 셀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분자 수준 혹은 나노 수준의 빌딩 블록들을 잘 모아서 특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원하는 구조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조립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자기 스스로 빌딩 블록들이 모여서 특정 구조가 되게 하다 보니까 연력학 법칙을 따라야 되고, 연력학 법칙이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물리학 책이나 혹은 기타 다른 소스에서 연력학을 배울 때 항상 이제 배우는 게 볼츠만 팩터죠. 볼츠만 팩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열 에너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있고 여기 뭐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특정상. 그러면은 언제나 딱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만 특정 에너지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은 딱 디스크리트하게 정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죠. 뭐 양자역학을 배우거나 혹은 유기화학에서 오비탈 시오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얘는 서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요. 딱 하나의 오비팅 패스웨이만 딱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돌겠죠. 그러니까 이런 열 에너지로부터 어떤
그 분포를 갖는다. 이게 볼츠만 팩터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어셈블리라는 것도 빌딩 블락이 이렇게 있을 때 연력학적으로 스스로 안정한 상태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열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바이브레이싱을 하고 있어요. 빌딩 블락. 그러다 보니까 셀프 어셈블리가 되다가 디펙도 생기고 하죠. 반면에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조적인 디스트리뷰션이 안 생기죠. 볼츠만 팩터에 따라서 딱 원하는 구조만, 내가 어떤 CAD로 포토 마스크를 딱 그려내면 이 블루프린트가 그대로 패턴화가 돼서 이어지죠. 그래,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탑다운이 더 나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셀프 어셈블리는 항상 구조적인 어떤 디펙이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 지금 포토 리소그래피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익스트림 UV를 기반한 리소그래피잖아요. EUV. 여러분 일본의 수출 그 침해 때문에 EUV 그 되게 이슈화 됐잖아요. 그게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작게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데, 패턴의 가장 작은 피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 10에서 12나노.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발표하는 TMRC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발표하는 10나노, 12나노 해상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게. 근데 사실 몰레큘을 기반으로 한 셀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몰레큘 하나하나가 빌딩 블럭이 되고 얘네들이 레고 블럭처럼 모여서 구조가 되고, 그 얘기인 즉슨 반대로 나노 구조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해상도가 분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스케일의 구조를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또 제공해 주는 거예요, 셀프 어셈블리. 그러니까 장단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리소그래피는 기본적으로 2차원 공정이에요. 2차원 이렇게 표면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깔고 여기는 블락킹하고 이쪽으로만 빛을 받게 해서 여기만 패턴을 남긴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2차원 공정이에요. 3차원 3차원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이 리소그래피 공정을 반복해서 어떤 구조를 이렇게 적층을 해야지 3차원 구조가 되죠.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리얼리 3디멘전을 하다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이제 슈도 3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셀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3차원적으로 막 배열할 수가 있어요. 막 지금 요 그림처럼. 그러니까 한쪽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다른 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공존하는 어떤 수평적 관계이고, 자기가 추구하고 목적을 하고자 하는 나노 기술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 기술을 잘 이용하거나 이 기술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울 거는 이거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스커션을 했던 셀프 어셈블리의 장점은 무엇이고, 특히 DNA라는 몰레큘을 이용을 해서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나노 구조를 만들고 그거를 응용을 할 때의 장점은 뭐가 되고, 왜 사람들이 DNA 나노 테크놀로지 추구하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시간인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단점이 있어요. 구조적 디펙. 이거 역시도 DNA로 셀프 어셈블리에서 나노 구조를 만들 때 생깁니다. 그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전망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DNA 나노 테크놀로지를 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보다 많이 얘기를 할 거죠. 왜 어떤 프로스펙팅이 가능한지, DNA로 바텀업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모든 분야의 어떤 융복합적인 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벌써 50분이나 했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면서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몰레큘러 머시너리. 여기 있는 이거 그냥 구글에 가서 몰레큘러 머시너리 키워드 딱 치면은 나오는 이미지예요. 이게 뭔 거 같으세요? 분자 머신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머신은 뭐냐면
로보트예요. 로보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 로보트.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인만 교수님의 어떤 철학을 소개해 드릴 때 타이니 몰레큘러 머신 있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노트에 페이지 번호 기준으로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파인만 교수님이 There's plenty room at the bottom이라고, 그때 참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때 그 강연은 거기 서지상 달아놓은 논문으로 정식으로 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다 접속해서 논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 거기서 제가 이제 4개 파인만 교수님이 제공했던 연구 방향 중에서 두 번째 타이니 몰레큘러 머신에 해당되는 게 실제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몰레큘러 머시너리, 몰레큘러 로봇이죠. 몰레큘러 로봇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다 몰레큘 머신들이에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 액시드라는 분자죠. 아미노 액시드가 이렇게 20개 정도의 아미노 액시드가 이제 생명체에서 발견이 되는데, 걔네들을 순서대로 잘 조합을 하면 그 아미노 액시드들이 이렇게 고분자 체인처럼 되고, 아미노 액시드의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 접혀지면서 특정 모양을 갖는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테인들로 구성이 된 몰레큘러 머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로봇 하면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거, 그쵸?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어떤 기계적인 모션을 파생을 해서 어떤 바이올로지컬 어떤 뭐 이렇게 뭐 로봇 팔이 이렇게 뭘 짚는다던가, 이렇게 뭔가 액션이나 모션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이런 프로테인 분자 덩어리들이 그런 모션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 모션을 실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 현상을 이렇게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이렇게 구부릴 때 특정 단백질들이 걸어가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뉴런들이 스파이킹을 해서 시그널을 근육세포들에 보내주면, 근육세포 안에서 이런 몰레큘 머신들이 화학물질들을 들고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제 근세포가 이렇게 수축하고 바깥쪽은 이완하면서 제 팔이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몰레큘러 머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단백질은 이렇게 걸어가는 기능이 있고, 또 화학물질을 들고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혹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로보틱 모션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세포막에 결합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DNA를 이렇게 쏙 내보내죠. 마치 우주선이 예전에 아폴로 계획처럼 로켓을 타고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로켓이 분리가 되고 안에 있는 우주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우주를 헤엄쳐가서 달로 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시닝이죠. 마찬가지로 그 우주선 로켓이 이제 안에 있는 우주선을 닐 암스트롱과 이런 그 나머지 두 명이 타고 있던 우주선 이렇게 빼가지고 달로 보내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딱 우리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를 막 다니다가 셀에 딱 다킹을 하고서 안에 바이러스 구조가 열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DNA를 셀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머시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바이올로지컬 머시닝들은 프로테인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프로테인 몰레큘들이 결합을 해서 특정 구조가 됐을 때 그 구조로부터 어떤 머시닝에 대한 기능, 펑션이 구현이 된다는,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근세포를 이렇게 수축하게 만드는 거는 단백질이 다리를 2개를 갖고 있고 팔도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는 화학물을 들고 가고 다리로는 걸어가요. 근세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몰레큘러 머신을 치면,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만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커서를 클릭을 하면은 특정 모양을 더 확대해서 보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바이러스들 이렇게 생겼고, 멤브레인 채널은 어떻게 생겼고, 광합성에 쓰이는 채널 ATP 생산하고 이런 머시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게 다 수나노 혹은 수십 나노 스케일에서 형성되어 있는 바이올로지컬 머신들이에요. 분자 수준의 정확도로 ATP 신데사이즈,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에너지를 할 때 ATP에서 ADT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ATP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내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가 막 운동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 바이올로지컬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모양을 갖고 있는지, 단백질 하나하나 덩어리들이 어떻게 뭉쳐서 구조가 되고 그 구조로부터 기능이 구현이 되는지 이걸 자세히 나오는, 되게 놀랍죠. 이게 전체 크기가 수 나노거나 수십 나노, 세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몰레큘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탑다운 리소그래피로 이런 것들이 지금 구현이 과연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소그래피에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10에서 12나노 만드는 거거든요. 단일 구조를. 절대 이런 거 구현 못하죠. 그리고 또 보실 수 있는 게 3차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리소그래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원 공정에 기본적으로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머신들을 생명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머신들을 리소그래피로는 구현을 못한다. 그래서 셀프 어셈블리로는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더 재밌는 거를 이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거는 그 하버드 바이오 피직스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너 라이프 오브 셀이라고 유튜브에 가서 그냥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셀 안에 그 방금 소개해드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바이올로지컬 머신이 있어요. 머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블러드 베슬 안에 있는 셀을 들어가게 되면 셀레틴이라고 해서 셀이 말랑말랑할 것 같은데, 이 리포전 바로 밑에는 수많은 지지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백혈구죠. 분자들이, 프로테인 분자들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고, 수많은 이런 셀 안에는 지지층들이 있어요. 이렇게 셀의 기계적 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것도 다 머신이에요. 머신. 그리고 셀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이런 튜브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건 리피드 바이레이어 위에서 각종 바이오 리셉터들이 떠다니고 있고, 리피드 레프트들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안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머신들하고 콜레스테롤 문제가 이렇게 있네요. 얘네가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이렇게 다킹이 되어 있다가 어떤 바이오 리셉터를 받게 되면은 이 다킹이 풀려서 다른 머시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생명 현상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고, 키모카인 또 프로테일리시칸 뭐 등등등 이 리셋터 딱 받으면은 머시닝이 바뀌고, 그러니까 리세팅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머시닝이라고 할게요. 이게 풀타임이 대략 한 10분 정도 되는데, 오늘 그거 다 볼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걸어다니는 프로테인이 나오면 이제 끌게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이올로지컬한 바이오 머시닝, 몰레큘러 머시너리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타임 영상은 각자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피드 랩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빨리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까 제가 그 걸어다니는 프로테인 나오거든요. 정말 그 사람 같이 생긴 10나노에서 한 20나노 크기 되는 자그마한 몰레큘이 실제로 걸어다닙니다. 그거까지만 보고 할게요. 이게 이제 셀 지지체, 액틴 필라멘트라고 그래서 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있는 셀 바로 밑에 막에 셀을 어떤 잘 지지해주기 위한 이런 스켈레톤 구조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프로테인이란 몰레큘들이 셀프 어셈블리가 되고 풀어지고 셀프 어셈블리 되고 풀어지고 하면서 형성이 돼서 셀 전체의 어떤 기계적인 물성을 유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셀프 어셈블리가 되는 과정이 나오네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들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모여서 어떤 기계적인 강도를 세포에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얘가 어떤 바이오 리셉터를 딱 만나면은 끊어지기도 해요. 끊어지고 재조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마이크로 튜블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번 학기 주된 관심사는 프로테인으로는 직접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정교한 몰레큘 수준에서의 셀프 어셈블리와
그로부터 머시너리가 가능한, 그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인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몰레큘은 현재 알려진 건 DNA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네요. 두 발로 걸어가고 있죠. 두 손으로는 베지클을 들고 있고 저 안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케미컬 시그널이 있어요. 걸어가요. 실제로 저렇게 모션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이제 모터를 달아서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모터 프로테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시그널을 저 안에 있는 베지클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저게 크기가 마이토콘드리아에 나오고 저게 크기가 한 10에서 20나노 정도예요. 리소그래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리소그래피로 과연 될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바이올로지컬 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DNA 나노테크놀로지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박테리아 플라젤라 모터이고요. 그 사람의 정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어서 꼬리가 막 헤엄치죠. 근데 놀랍게도 꼬리와 몸통이 연결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안을 봤더니 우리가 자동차에서나 볼 법한 기어들 있잖아요. 로터, 기어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스태킹이 돼서 실제로 막 돌아갑니다. ATP를 받아가지고 막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필라멘트가 꼬리 부분이고 훅이 있고, 이 훅이 안에 있는 몰레큘러 로터와 모터와 연결돼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돌아갑니다. 상당히 놀랍죠. 이게 지금 보시는 로터 모터의 크기가 링도 뭐 여러 개가 달려서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100나노가 채 안 돼요. 전체 크기가. 전체 크기. 굉장히 3차원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정교하게 제어가 되고 조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나요? 없거든요. 이렇게 작고 3차원적인 정교한 모션이 유도가 되는 모터를 만들 수 있을까? 리소그래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전자현미경 사진이거든요. TEM 사진인데 여기 지금 스케일이 20나노예요. 20나노. 불과 20나노. 그러니까 모터 하나, 로터 하나의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는 뜻이. 그 1990년도에 분자생물학이 막 유명해지고 태동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무 놀라운 바이올로지컬한 몰레큘러 머시너리가 우리 생명체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워킹을 하지? 그리고 에너지 변환율이 사람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로보틱, 그게 자동차건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에너지율이 거의 30% 넘어가요. 그런 거는 잘 못 만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얘를 미믹할 수 있을까? 근데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아티피셜하게 이런 정교한 몰레큘러 머시너리를 재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제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1990년도에 이제 처음에 대학교를 입학하셨어요.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하셨거든요, 하버드에. 근데 당시 학부생일 때 야, 이런 거에 내 생에 구현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대요. 그리고 부정적이었대요. 내 생에 이런 게 인류가 구현을 하거나 혹은 미미킹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됐었대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구현이 되더니 한 5년 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0인가 150나노예요. 요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 실제로 박테리아 꼬리 테일 부분이 있고 굉장히 작은 스케일이죠. 그리고 얘네가 이게 몸통에 연결돼 있는데 얘가 실제로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모 막 이렇게 돌리듯이. 이거를 아티피셜하게, 물론 아까 박테리아 플라젤라 꼬리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풀 펑셔널리티를 지금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미미킹은 할 수 있게 됐어요, 현재. 그리고 그거는 현재 DNA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바이올로지컬한 혹은 다른 무기 분자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급격한 기술적 발전이 된 거고 이게 바로 DNA 기반한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로서 현재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현상에서 보이는 다양한 머시너리가 가능해질 거고 그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융복합적인 응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되는 바이올로지컬 머신을 우리 개발해서 우리 몸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셀에 다킹하기 전에 그런 아티피셜한 펑셔널리티를 갖고 있는 아티피셜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줘서 걔네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머시너리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굉장히 바이오메디컬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 DNA 나노 테크놀로지가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에. 사실 바이오는 관련된 분야가 바이올로지라는 이학적인,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분야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게 최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메이저 학교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가 있죠. 근데 바이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스탠포드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학과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뭐 학부 과정들이 개설됐는데 최근에 버클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해서 합쳐버렸습니다. 인테그레이티브 바이올로지. 근데 이게 기존의 바이올로지가 이학적인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엔지니어링적으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몰레큘 레벨에서 어떤 조작이 가능해지고 몰레큘 레벨의 해상도를 어떤 나노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예요. 이게 지금 가장 잘 되는 몰레큘이 DNA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프로테인을 직접 조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지고 있어요. 특히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정말 불세출의 연구자분이 이걸 가능한 범위로 오게 하고는 계신데, 통상 그래도 사실 DNA가 보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DNA 나노 기술이 바이오얼러지를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 DNA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요거를 제가 이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학기 이게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션 더글라스라고 UCSP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교수님이 만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 안 들리죠? 이럴 수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소리를 들릴 수 있게 다시. 들려요?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이게 지금 소리를 최대로 키운 거긴 한데. Recently, a friend introduced me to these RC Animate videos, and I immediately thought that whiteboard animation would be a great style for explaining DNA 기반한 나노 기술이 뭔지 소개해주는. As my friend Jason and I quickly discovered, it is not as easy to make these things as those cognitive media guys make it look. So in any case, this is our first attempt at it, and what I'm going to try to do is explain a little background about my research, which is in the area of bio-nanotechnology. So your first question might be, what is bio-nanotechnology? We can start by breaking it down. Everybody knows that bio stands for biology, which is the study of plants and insects and animals and basically all of life on this planet.
Next up is nano, which is short for nanometer, which is equal to 1/1000th of a meter. Now, I'm always totally amazed by the diversity of life at the macro scale, but something that I think makes life even more amazing and more elegant in a way is that when you zoom into the nanometer scale, it turns out that we're all made of the exact same tiny bits of stuff. Things like DNA and proteins and sugars and fats. Basically, nature has taken just a handful of really versatile building blocks and just figured out how to arrange them in so many different ways to solve pretty much every problem that you can imagine. Now, you can talk about 1/1000th of a meter, and of course that sounds like a really small distance, but it's not necessarily easy to understand how small that really is. So I like to use a US penny as a visual aid to connect the concept of a nanometer to something tangible that you can actually hold in your hands. If you look at the back of a shiny new penny, it probably has some kind of Captain America shield on it. But if you look at a slightly older penny, it shows the Lincoln Memorial. And right in the middle of the memorial, there's a tiny Abraham Lincoln. And if you can imagine tiny Abraham Lincoln's eyelash, it would have about a diameter of 100 nanometers. So next time you come across a penny, take a look at the back, and maybe you could try to imagine that small scale. So now we know bio, we know nano. What about technology? I like to think of technology as what we get when we take all of our knowledge from science and engineering and harness it for some purpose. So in the field of bio-nanotechnology, we're taking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nd specifically the nanoscale building blocks, and trying to invent new ways of putting them together for useful applications. For example, one application of bio-nanotechnology might be to build tools to help us understand how life works at the molecular level. If you wanted to understand how some device works at the macro scale, like an alarm clock, the first thing you might do is get some tools to take it apart and look inside to see what's going on. This isn't really a problem for large objects because it's easy to make the properly scaled tools. But if you imagine shrinking that alarm clock down to the nanoscale and then trying to study it, that's going to be much more of a challenge because most of our tools are much bigger than things that we typically study at that scale. If we want to understand how nanoscale assemblies work, I think it makes sense to build tools that are roughly the same size. That way it'll be easier to take apart these systems and understand why they work and the reasons why they might break. And looking forward, we might even be able to use these tools or similar ones to fix problems or maybe even make improvements to existing systems. The hope is that we can use bio-nanotechnology to build new tools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advances not only in basic science, but also in areas like manufacturing and electronics and medicine. So if that's the long-term vision, how do we actually tackle this challenge in the lab? What we do is we take those exact same components that we find in nature and we reprogram them in different ways. And for many researchers, myself included, our molecule of choice is DNA. The reason for using DNA is that many properties that make it useful as an information storage molecule in nature also make it attractive as a nanoscale building material. And of course, everyone in our field owes a great debt to Ned Seaman, who pioneered this area of research, starting with a seminal paper that he published back in 1982. The nice thing about DNA is that it's simple and relatively easy to work with. There are only two standard base pairs. DNA has roughly a 2 nanometer diameter, and each base is about 1/3 of a nanometer wide. And the double helix has a pretty simple and regular helical geometry. Furthermore, nature has evolved an entire enzymatic toolkit for making modifications to DNA, such as splicing it together with enzymes called ligases, or cutting it apart with restriction enzymes, or making copies of it with polymerases. It's also really easy to synthesize DNA from scratch. You simply input the sequences into a computer that controls a DNA synthesizer, and in a matter of hours you can have pretty much any sequence you want. And there are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that will sell you this synthesized DNA for pennies per base. For the last couple decades, researchers have been using short pieces of DNA to build various shapes. In 2006, Paul Rodeman at Caltech invented a really powerful method to build larger and more complicated shapes using hundreds of short strands that bind to a long template strand. This method is called DNA origami, and it's been the foundation of my own research for the last several years.
So what we do is write computer programs to design sequences of DNA such that when we mix them together, they self-assemble into desired shapes with dimensions of 10 to 100 nanometers. Recently, we worked in William Shi's lab to extend the DNA origami method to create three-dimensional shapes. Looking forward, we're currently using DNA origami along with functional modifications such as protein or nanoparticle attachments in order to start building tools that are precisely the right size and shape for carrying out experiments on the nanoscale. Okay, so that's about it for this basic introduction to bio-nanotechnology, at least as it relates to my own research. Hopefully you guys found this interesting, and if you found it so interesting that you want to know more or contact us, please check out our links, and thanks for watching.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요 동영상은 여러분들 션 더글라스, 구글의 션 더글라스 UCSF 치면은 션 더글라스 교수님 그 UCSF 연구실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공짜로. 저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DNA 기반에서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바이올로지컬 펑셔널리티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구현해내는 툴로 어떤 DNA가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네드 시먼 교수님의 어떤 이 스트럭처럴 DNA 나노 테크놀로지 시작점이 됐던 페이퍼도 소개가 됐고, 이 분야 전체의 변곡점이 되었던 2006년도에 칼텍의 펄 러더먼드 교수님의 DNA 오리가미 페이퍼도 소개가 됐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배우고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서로가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짧게 끝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DNA에 대해서 기본부터 배울 거예요. DNA 몰레큘이 무엇이고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는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왓슨과 크릭, 여러분 왓슨과 크릭 아시죠? 왓슨 크릭이 이제 1953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바로 테이크오버 해온 이미지인데, 이 몰레큘이 갖고 있는 어떤 매지컬한 특성이 있는지, 이게 왜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펀더멘탈,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쌓았던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글자글 씹어서 이렇게 먹여드리는 수준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수준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런 수준으로 하나하나 잘 이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나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DNA 오리가미라는 특정 DNA 나노 스트럭처가 구조화되는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이미지예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인데, 수많은 DNA들이 와가지고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 더블 헬릭스의 어떤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전체 쉐입을 갖죠. 그래서 아까 션 더글라스 교수님이 소개해준에서 이제 폴 로드먼드 논문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해주면서 웃는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네들이 이렇게 어셈블리가 되면 물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DNA 나노 구조체들이 떠다닙니다. 한 번에 동시에 만들어지고, 이런 몰레큘 수준에서 쉐이핑이 된 DNA 나노 구조체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물속에 떠다니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몸속에서 발견이 되는 프로테인 기반의 몰레큘러 머신들처럼.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현미경은 아니고 이때 썼던 거는 이렇게 아토믹 수준으로 플랫한 기판 위에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STM 기술의 변종인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AFM,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다 아시죠? AFM으로 이미지한 이미지거든요. 아무 모양이나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이런 웃는 모양까지.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생명 현상에서 발견되는 라이보좀이거든요. 그러니까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에서 RNA들이 라이보좀을 통과하면서 아미노액시드 시퀀스가 정해지고 프로테인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나노인데 요 정도 크기. 이렇게 DNA 나노 구조들을 다양한 크기로,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크게도 만듭니다. 그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STM 기술이 나왔을 때 분자를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IBM이 STM을 처음 발견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IBM 글씨였거든요. 원자 하나, 분자 하나를 이렇게 이동해서.
그거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몰레큘러 엔지니어링이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때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초기 기술이 처음에 시작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이 이미지도 사실 여러분들이 스트럭처럴 DNA 나노테크놀로지라는 키워드를 구글에 넣으면은 보실 수 있는 이미지. 이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저런 2차원적인 DNA 나노 구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3차원적인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DNA 원통에다가 서로 다른 분자들을 이렇게 붙이면은 문을 잘 열고 보면은 미니언즈 같은 게 보이시나요? 얘가 다이아미터가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다이아미터가 지금 90나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바이러스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그리고 분자 엔지니어링을 잘 적용을 하면 이렇게 다수의 이런 나노 로봇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고, 이 나노 로봇들이 상당히 균일하게 얻어집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건데, 이게 물론 리소그래피처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밑에 스케일바 보이시죠? 100나노, 120나노 이렇게 줄어드는 거. 거의 몰레큘러,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스케일바를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인트로가 너무 길었네요. 벌써 1시간 20분 했는데 길어져서 미안하고, 이 DNA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즐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터랙션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1시에 시작을 할 거고, 보통 한 40분,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10분, 15분 쉬고 40분, 50분 혹은 뭐 조금 설명이 길어지면 1시간 정도 중간에 1시간 하고 중간에 10분, 15분 텀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수업에 대해서 렉처 노트는 이미 블랙보드에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 몰레큘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DNA 몰레큘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의 기본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